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내일이면 5월달이네요. 지금 4월 마지막입니다. 날씨가 계속 더워지는 것 같아요. 낮에는 더웠다가 밤에 되니까 또 춥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도 특히 이제 좀 더워지게 되면은 아마 실내에 계실 거니까 아마 이제 에어컨 때문에 여러분들 좀 목 상태라든지 좀 몸 상태를 좀 계속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2년 반 정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합격을 했는데 이게 짧게 하는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도 잘 하시고 그때그때 또 기분 전환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공부하는 거야 절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것만 채울 수 있으면 사실 그 이상은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뭐 최소한 뭐 1년 이상은 다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공부 양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시간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상태들을 점검을 하시고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애국한 거래법을 할 건데 저번 시간에 저희가 대외무역법을 봤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규정보다는 법이랑 시행령에서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출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정만 따로 나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한 번도. 규정만 따로 나온 적은 없었고 이제 뭐 시행령 위주로 해서 시행령이랑 규정을 같이 물어보는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행령을 위주로 답을 작성하시다가 좀 더 구체화 부분이 있다면 규정에서 찾아 쓰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뭐 문제를 못 다뤘던 것 중에 뭐 2개가 더 있었어요. 제가 나눠드렸던 것 중에 보시면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봤던 것 중에 뭐 외화활동용 원료 기재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러한 개념을 주는 취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출의 실적의 개념 등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역시 제 책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건 사실은 뭐 모든 문제를 다 예상하고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부분만큼은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좀 없는 부분이 있다면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나눠드릴 게 있는데 따로 받으신 건 없으시죠? 받으셨나요? 잠시만요. 네. 저기 뒤에 프린트를 놔뒀는데 제가 그냥 들어온 것 같아요. 네, 프린트 오늘 또 할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외국한 거래법에서 기출됐던 부분들 어떻게 나오는지 하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출됐던 문제들을 분석해 봤는데 수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10년도에는 법이랑 시행령에서 문제가 나왔었고요. 11년도에서는 법, 시행령, 규정을 다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 12년도하고 15년도에는 규정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15년도가 아니라 14년도가 되겠네요. 14년도랑 12년도, 14년도에는 규정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13년도에는 또 법, 시행령, 규정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법이랑 시행령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네, 이렇게 나왔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규정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외무역법에서는 규정보다는 법, 특히 시행령 위주로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한 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특히 뭐 자본거래라든지 아니면은 대금의 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급 수령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포괄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좀 내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에서 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수험생 분들 중에서 대외무역법은 할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이랑 시행령 위주로만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이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시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국한 거래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규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포기를 많이 하세요. 처음부터 규정을 공부를 많이 해놓지 않으면은 그냥
외국환 거래법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뭐 4점 이상을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 역시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 방법은 딱히 없고요. 그냥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법이랑 시행령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마찬가지로 규정, 특히 지급과 수령 부분에서는 규정을 좀 더 챙겨서 보시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책 52페이지 옆에 보시면 외국환 거래법 목차가 나와 있어요. 목차별로 출제가 어디서 됐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총칙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총칙에서만 2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외국환 평형기금이라고 있어요. 외국환 평형기금에서도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급과 거래에서 나머지 부분이 출제가 됐었어요. 위에서 3개 나왔기 때문에 지급과 거래에서도 3문제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보칙과 벌칙에서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칙과 벌칙에서는 사실 출제하기가 애매해요. 단독으로 출제를 하기 좀 어려울 거 생각이 들고 출제를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 있죠. 뭐 다른 거래하다가 이런 것들을 위반한 경우에는 뭐 보칙에 따라 또는 벌칙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가 따르게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보완을 하는 식으로 출제가 될 수는 있는데 보칙과 벌칙을 뭐 별도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과태료 규정을 설명하시오라든지 아니면은 벌칙 중에 특정 조항을 설명해 보시오라는 문제는 거의 나올 확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 벌칙을 따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관세법도 마찬가지예요. 관세법도 마찬가지인 게 벌칙만 따로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다른 특정 뭐 조항이라든지 이런 걸 다룰 때 그런 것도 위반한다면 뭐 벌칙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가산금, 가산세는 좀 별개로 보시면 되겠어요. 뭐 법의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산금, 가산세는 벌칙 조항이 아닙니다. 벌칙 조항이 아니고 이제 의무사항을 좀 더 의무를 지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든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벌칙 규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은 별도로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벌칙 중에서 어떤 특정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벌칙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하실 때에는 총칙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아직 안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칙도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 돼 있는데 출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출제 한 번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출제가 된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환 평형기금은 한 번 나왔고요. 나왔기 때문에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니 해도 지급과 거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본거래는 사실 어려웠어요. 좀 공부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자본거래는 빼고 나머지들 있잖아요. 원래 원칙을 벗어난 지급거래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있었죠. 4가지가 있는데 뭐 상계라든지 아니면 뭐 제3자를 통해서 지급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는데 그 규정들 위주로 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총칙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문제가 1번에 나와 있는 것이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 그 다음에 외국환 업무가 무엇인지 범위를 설명해 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굉장히 좀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출제가 되면은 그해 외국환 거래법 난이도가 낮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올 확률이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도 나올 수는 있어요. 목적을 물어보는 거 하고 그다음에 무엇 해도 외국환 업무의 범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뒤에 넘기시면 일단 58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58페이지에 넘겨서 보시면 문제 4번에서 이게 2013년도 기출문제입니다. 30회 때 나왔던 문제였는데 보시면 지급수단의 개념하고 대외지급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사실 제가 이해 시험 봤었거든요. 이해 시험 봤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수험생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급과 거래 부분에서만 좀 더 공부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앞부분에서 특히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 그냥 공부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기본적인 문제임에 불구하고 점수를 높게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이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때 동기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에도 무역 실무에서 점수를 잘 받은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습니다.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에 부분도 조금 뭐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좀 간과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가볍게 보겠습니다. 일단 1번에 보시면 목적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대외용해법 같은 경우에도 목적은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목적은 챙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외국환거래법에서도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법 1조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외국환 거래와 그 밖에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거래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하고 그다음에 대외 거래, 그 두 가지를 등등 해서 기타 거래들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서 대외 거래의 원활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국제 수주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을 도모해서 마지막으로는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에는 동그라미를 해서 번호를 매겨셔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 자유를 보장하고 이렇게 쭉 암기하듯이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3개가 있다고 친다면 3개, 4개가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냥 거래법의 목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만 암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목적이 있다 정도만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번에 책을 다시 보실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있었지만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도 있다, 목적도 있다 라는 것들도 하나 더 외우고요. 세 번째 볼 때는 대외 거래 원활화, 네 번째 볼 때는 국제 수주의 균형, 그 다음에 통화 가치의 안정,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 발전의 이바지함,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공부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게 될 겁니다.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 자유를 보장하고 등등등등 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대외 그러니까 나열하듯이 암기를 하시면, 정리를 하시면 분명히 암기를 못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신다고 해도 그냥 앞에 부분만 좀 정리가 되고 뒤에 부분은 좀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단 외국환거래법만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암기를 필요로 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체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끊어서 암기를 하시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목적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 목적을 단독으로 묻는 문제는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과 다른 거를 물어보긴 했지만 목적 자체를 설명해 보세요 라는 문제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보시면 외국환 업무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외국환 업무가 나와 있는데 외국환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등등 해서 총 5가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조에 가서 보시면 2조가 아니고 3조입니다. 3조에 가면 정의가 나와 있어요. 법 3조에 가면은 정의 규정이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거기도 하고, 거기서 보시면 외국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머지 보시면 거주자가 무엇인지 각각 정의 규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정의만큼은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세요. 저희 2013년도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정의 규정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거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정의 규정을 알고 계시면, 정의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만약에 다른 문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첫 번째 정의를 쓰시고 넘어가시면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외국환 업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쓸 때 그냥 외국환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주세요. 외국환 업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쭉. 대신에 좀 지향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렇다고 해서 되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것들까지 싹 다 나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주자랑 비거주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쓰는 거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거주자라 하면 뭐뭐 등을 말하고, 비거주자라고 하면은 뭐뭐 등을 말한다
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서는 그 외국한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법 3조에서 나와 있는 그런 업무의 범위 또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한의 발행 또는 매매,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네 번째 보시면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5번에 보시면 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실 게 뭐가 있냐면 3번과 4번 한번 비교해 볼게요. 3번과 4번의 차이점을 보시면 3번에서는 그 앞에 보면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된다는 게 나와 있죠. 그 뒤에 보면 거주자와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하고 거래를 할 때에는 무조건 외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돼요. 맨 처음에 보시면 외국 통화로 표시 또는 지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 보시면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근데 4번 동그라미 보시면 그냥 비거주자와의 예금, 대차, 보증이라 써있죠. 외국 통화로 표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표시 또는 지급 얘기가 없어요. 그냥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거래이거나 아니면 거주자끼리 거래를 할 경우에는 외국환과 관련된 그런 거래들만 대상이 되는구나 정도만 일단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정도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시행령 6조에 나와 있는데 이 역시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비거주자와의 내부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거주자 간의 신탁, 보험, 파생상품 거래가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바로 안에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주자 간의 거래를 할 때에는 외국환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는구나 정도로 체크를 하시고, 그 뒤에 보면은 외국 통화로 표시된 시설 대여, 그 밖에 업무들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정도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책을 보기 전에 제가 사실은 저기 프린트 상에서 먼저 보고 갈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뒤에 놔두고 와가지고 잠깐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이거를 깜빡하고 그냥 와가지고. 자, 보시면은 그거 볼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제 있죠. 외국환 거래 법령상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대하여 설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 처음에는 이제 그 목적이랑 업무의 범위를 봤지만 그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대해 설명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것은 왜냐면은 일단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 따라서 적용되는 그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제를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을 규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구분 짓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의의가 나와 있어요. 의의. 사실 의의 부분은 점수가 꼭 되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단순히 지역이 아니라 그냥 살고 있는 곳을 기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으로서 외국환 거래법에서 규제를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거주자 간의 거래를 할 때에는 외국이라는 표현, 외국 통화라든지 외국환 업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우에만 외국환 거래법에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비거주자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나랑 거래를 한 사람이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이번에 보시면 이제 거주자의 구분이라고 해서 법에서 그 내용이 정의가 들어가 있고 시행령에서는 그런 것들을 구분 지어주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거주자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보시면 거주자란 대한민국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주자에는 개인도 포함이 된다. 개인도 포함이 되고 법인도 포함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2번에 보시면 구분이라고 해서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면은 대한민국 제외 공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기관, 그 다음에 그에 준하는 조직체. 그 세 번째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래와 같이 뭐뭐 등에 해당되는 국민들 나와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 뭐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보면은 외국인도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외국인이라서 비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거주자가 안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지을 수가 있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나열해 보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례형으로 나올 확률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대외무역부 처음에 봤을 때 그 대북한 반출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기사를 두고 이게 과연 대외무역법상에서 어떻게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느냐, 대외무역법상에 봤을 때는 어떤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거 해서 결국 수출을 물어보는 거 하고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하고 그렇다면 수출 실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두 가지를 물어봤었는데 이건 역시 어떤 기사 형식으로 해서 어떤 사례 형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제외 공간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국내에서 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인을 지정해 놓고 그런 사람들이 거래하는 거에 대한 사례를 만들어서 그 경우에 외국환거래법에서 다루고 있는 규정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내면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거주자라고 하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이렇게만 공부를 하고 계시다가 이런 식으로 딱 특정인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례형으로 문제를 만들면 이게 거주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점수 포인트가 되겠죠. 그거를 처음부터 만약에 거주자라고 하는데 비거주자로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답을 쓴다라고 하면은 점수 빵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간단하지만 꼭 챙겨보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전체를 다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구나. 예를 들면은 기사를 본다든지 뉴스를 보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계속 공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좀 쉬실 때 기사를 볼 때도 이 사람은 찍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외국인을 한다면 이 사람은 거주자가 될까 아니면 비거주자가 될까 이렇게 평소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공부할 때 그냥 딱 앉아가지고 하는 것만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쉴 때도 그렇고요. 어떤 생각하실 때도 이 사람은 거주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거래를 할 때는 어떤 규제를 받겠다.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해보셔도 나중에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3번 나와 있는 게 이제 비거주자의 구분이 나와 있어요. 이건 역시 법 3조랑 그다음에 시행령 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행령 10조를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법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조에서 명확하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 조항 타이틀이 그러니까 시행령 타이틀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행령에 나와 있는 문제 그러니까 내용들이 주가 되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의를 보면은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에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이 없이 거주자로 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구분을 보시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거주자가 아닌 정의에서 명확하게 거주자 외에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인 및 법인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주자를 정리해 놓으시면 비거주 정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시겠죠. 두 개를 별개로 보지 마시고 거주자에 거주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개인 법인들을 비거주로 보면 되는데 그런 형태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뒤에 보면은 동거가족의 구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거가족. 단순히 거주자, 비거주자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실 때에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주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 해당이 안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동거를 하지 않는 비동거 가족으로 한다면 역시 구분 대상이 아니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서
같이 구분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올게요. 책으로 돌아오시고 이제 문제 2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외국환 거래법 2조,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환 거래법 적용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로 나와 있어요. 앞에서는 목적과 그냥 범위, 업무의 범위를 봤었지만 이번에는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사실은 출제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올 확률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하는 그런 외국환 거래 하고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보시면 외국에서 하는 행위지만 대한민국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포함시키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보면은 외국의 주소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의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까 저희 봤던 비거주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비거주자가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라고 나와 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반대인 경우입니다. 거주자가 해당이 되는 건데 대한민국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외국에서의 그 개인의 재산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행위. 그 다음에 5번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행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5번은 꼭 묶으셔가지고 그냥 거주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되겠죠. 동그라미 1, 2, 3, 4, 5가 있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비거주자,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그 다음에 1번은 그냥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냥 외국환 자체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거래하는 행위들 역시 예상이 되어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국환 그 자체입니다. 외국환 그 자체이고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행위 해당이 되고 두 번째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그다음 외국, 우리나라가 아닌 지역하고 둘 간의 거래, 지급, 수령 이런 거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 하고 거기다가 외국에서 거래를 하지만 그 효과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되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게 되겠죠. 외국인도 무역 이런 게 있잖아요. 외국인도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고 그냥 외국에서 외국으로 갔지만 그 지급이라는 돈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있다고 한다면 역시 해당이 된다는 거겠죠. 그럼 세 번째 보시면 이거는 비거주자가 하는 행위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4번, 5번은 거주자인데 4번은 개인, 5번은 법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적용 대상을 여러분들이 그냥 전체를 하나씩 암기를 안 하시더라도 전반적인 느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떠올릴 수 있겠죠. 5가지.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번에 보시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행위의 범위라고 해서 이것은 시행령 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희 앞서서 보면은 그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보시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 거래, 그 다음에 그거 하고 그 밖에 관련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행위의 범위가 시행령 2조에서는 거래, 지급 또는 수령과 직접 관련해서 행하여지는 지급수단, 기금속, 증권 등의 취득, 보유, 송금, 추심, 수출, 수입 등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접 관련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규정을 보실 때에는 이렇게 하나씩 포인트를 잡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저희 동거가족 말씀드릴 때에도 동거, 그다음에 주로 생계 유지, 그렇죠? 이런 게 표현이 들어있던 것처럼 이번에서는 직접 관련된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3조. 3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의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정의에서 다루고 있는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8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해외 직접 투자, 그 다음 그 뒤에 보시면 자본거래가 있을 건데 해외 직접 투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규정에서 나오는 부분도 많아요.
세부적인 부분들은 규정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것처럼 그냥 그 자체를 물어보는 거 있죠. 해외적 투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해보았고요. 정의를 보시면 첫 번째 정의 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은 해외 직접 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챙길 게 뭐가 있냐면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구나. 거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지급하는 지급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행위가 거래, 행위, 지급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라고 보시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외국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일단 괄호 안의 부분은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설립하고 있는 단계의 법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그런 법인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세부적인 그런 범위들은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시 보시면 증권입니다. 증권. 어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들이 있는데 그 법인에서 발행했던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러니까 증권 취득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빌려준다고 나와 있어요.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해서 포인트가 이거죠.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빌려주면 계속해서 거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증권을 산다는 얘기 자체가 그 회사에서 증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수익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투자 자본금을 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제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 있고 저희 앞서 봤던 거 있죠. 해외적 투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래 행위라고 처음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 거래 또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거래 또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건 역시 뒤에 보지 않더라도 지급하는 행위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가지고 거래 행위 또는 지급이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해외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에서 다루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는 이제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맺는 거였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 영업소를 설치한다든지, 설치된 영업소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영업소를 운영한다든지, 운영하거나 해외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해외적 투자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래, 행위, 지급을 말하는 것인데 그 거래라 첫 번째 봤을 때는 그냥 외국 법인,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외국 법인이 발행했던 증권을 취득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빌려준다라든지 금전의 대여 같은 걸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맺는 거래 또는 행위가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급을 하는 것인데 외국에서의 영업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이렇게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쉬는 시간이 됐든 아니면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시면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아니면 개인 차를 타고 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보였던 부분이 어디였지? 거기서 해외 투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이 거래, 행위, 지급이었는데 그게 무엇이 있었더라라고 한번 떠올려 보시기만 해도 머리에 조금 더 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를 할 때 모든 과목 마찬가지였는데 그 수업을 들었으면 수업 듣고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해봤어요. 앉아가지고 꼭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것도 손으로 써가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자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식사 끝나고 잠깐 쉬는 때 아니면 집에 가는 동안에 지하철 버스 안에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생각이 안 나면 한번 찾아보는 거죠. 한번 책을 뒤적거려가지고 이런 것들이었지라고 생각만 하셔도 도움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보면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정의에서 말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거래 행위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거래 행위의 범위를 보시면 첫 번째, 외국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 해당 외국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그다음에 출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투자. 되게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저희 처음에 봤던 것 중에 그거 있었죠. 외국 법인이 발행했던 증권을 취득하거나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아니면 출자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에, 그렇죠. 10% 그러니까 전체 차지하는 비중에서 보시면 뭐 발행 주식 총수, 그러니까 주식 총 발행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금액으로 봤을 때 출자 총액에서 그 전체 총 금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분이 10%가 넘어간다. 이것은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이 이렇게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에서는 10%가 안 되는 겁니다. 10%가 안 되는 경우에 투자 비율이 10%가 미만인 경우로서 그렇지만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임원의 파견. 두 번째 보시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등의 매매 계약 체결 등등등 해서 가나다라 해가지고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 넘으면은 다 해당이 되고, 근데 10%가 넘지 않더라도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한 관계를 맺으면 어떤 특정한 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면 역시 해당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보시면 1 또는 2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 그냥 앞에 이미 했던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사들이는 거죠. 투자하는 것 역시 해당이 되는구나. 역시 해외 지역 투자로 볼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 보시면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해서 상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서 금전을 대여하는 것. 이게 바로 아까 저희 정의에서 봤던 것 중에 금전의 대여가 있었죠. 이게 그 표현인 겁니다. 근데 보면 금전의 대여 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것은 증권 취득, 두 번째로는 금전의 대여, 나머지는 세세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지급의 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급의 범위. 앞서서는 거래 행위의 범위였죠. 이게 바로 1번, 동그라미 1번이었던 거고요. 정의 규정에서.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자금 지급하는 행위, 이거에 대한 범위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영업기금. 두 번째,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자금. 세 번째 보시면 해외 자원개발사업법 등에 따른 그런 것들을 위한 자금. 역시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나열해서 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사례형으로 나올 확률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행위를 놓고 딱 기사로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대해서 외국항공거래법상 다루고 있는,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를 접근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서 이게 바로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는 그걸 내용들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언급을 하시면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항거래법에서 사례형으로 나온 적은 없었어요. 사례형으로 나온 적은 없었고 그냥 단순하게 절차라든지 그냥 어떤 특정한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대외무역법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때 시험 나왔던 것처럼 외국항거래법도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도 사례형으로 나오기보다는 좀 규정들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를 더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출제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관세법이다, 아니면 무역실무다, 또는 관세표다 한다면 계속해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완전히 겹치지 않는 문제, 겹치는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 출제될 확률을 봤을 때 일단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고 해야겠지만 대외무역법, 외국항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가. 그래서 출제할 부분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겹쳐 나오기에는 다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제끼시면 안 돼요. 여기 나왔으니까 이번에 무조건 안 나오겠지 라는 생각은 좀 위험하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봤던 부분이 해외 지적 투자까지 봤습니다. 해외 지적 투자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잠깐만요. 제가 나눠들었던 프린트에는 없는데 일단은 지금 제 책에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자본거래라는 것도 출제될 수 있어요. 지금 해외 지적 투자가 나왔던 것처럼 자본거래에 대한 뭐 정의 규정들도 정의 규정, 그 다음에 범위라는 부분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제가 문제를 만든 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 실려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건 또 준비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외국환 거래법령 상에 규정된 지급수단의 개념과 대외지급수단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고 기출문제였어요. 기출문제. 2013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지급수단의 개념 나와 있어요. 지급수단이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급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법 3조 정의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제가 지급수단의 개념에다가 옆에다가 법 3조, 시행령 3조, 규정 1-2조 써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원래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법에 대해 예를 들어가지고 법 뭐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 다음에 시행령 갔을 때는 그런 것으로서 기획재무장관이 정하는 것, 이렇게 있던 것들을 제가 하나로 합친 겁니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지금 표현이 법 3조, 시행령 3조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같이 섞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기본서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굳이 하나씩 나눠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굉장히 적은 문제였습니다. 쓸 분량이 많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고맙다고 생각하고 쓰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빨리 쓰시고 나머지 부분들 있죠. 나머지 문제에서 그런 것들을 더 쓰시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에서는 좋았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급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한, 신용장 등을 일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역심에서 말하고 있는 신용장이라는 것도 지급수단에 해당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급수단, 신용장 역시 신용장만으로는 원래 대금 지급 받기 힘들지만 그거에다가 일차원 서류를 제시를 하면 대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급수단으로 할 수 있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수표 이런 게 되겠죠. 주화, 수표 이런 것들은 지급수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보면은 다만 액면 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 약소고음,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 지시, 그 밖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제는 증표, 플라스틱 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인 가치가 입력되어서 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서 통화를 가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인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지금 여러분들 거래 실생활 생각해 보시면 말 그대로 현금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줄 수도 있고 수표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약속어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보다는 일단은 업체 간에 사용을 하겠지만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고, 그냥 여러분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카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큰 틀을 봤을 때 주화, 수표 이런 것들 구분하시고, 두 번째로는 어음 같은 거 있죠. 환어음, 약속어음 이런 것들이다. 다음 세 번째 보시면 그냥 카드 같은 거. 그렇죠.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 그렇죠. 저희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 신용카드 보시면 거기에 일단 네모난 거 있잖아요. 뒤에 보시면 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뒤에 이렇게 자기적인 방법이 들어가 있는 카드, 그런 것들 말한다라고 이해하시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그러니까 뉘앙스를 처음에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듬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막 그려져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그린다기보다는, 보면은, 주와, 그 다음에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뭐 같은 것들, 세 번째로는 뭐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책을 보실 때마다, 이 표현을 다듬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의 표현이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이제 대외 지급 수단이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두 가지였잖아요. 지급수단의 개념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대외 지급수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외 지급수단이란 외국 통화, 달러 같은 거죠, 달러 같은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외국 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외국 통화로 표시된,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된 뭐 신용장 같은 경우에도, 또는 외국 달러로 표시된 뭐 수표,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앞에서 지급수단이라는 것에서 뭐 해당되는 것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들이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밖에 표시된 통화에 상관이 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을 정리를 하셨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수했던 게 뭐냐면, 그때 저도 시험 봤었는데 저도 판만차 동차를 합격했었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시험 문제 나왔었을 때 그냥 되게 간단했던 문제였어요. 사실은 되게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지급수단을 해놓고 나서 뭐 대외 지급수단, 뭐 내국 지급수단, 그다음에 대외 지급수단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뭐 외채권 뭐 이런 것도 쭉쭉 해가지고 정리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것들을 그냥 싹 다 써버린 거예요. 답안지에다가.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급수단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지급수단 안에서 뭐 대외 지급수단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내국 지급수단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대외 지급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시험 보고 났는데 점수가 높지 않았던 거예요. 외국 한글법. 그때 뭐 당연히 제가 하나씩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처음에 썼던 문제 그 1번 문제 잘 못 써가지고 그때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대외 거래법이 외국 한글법 잘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내가 썼던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어긋났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합격한 다른 동기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대외 지급 수단이라도 이런 것들도 너무 제가 오버해서 썼던 거죠,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봤을 때 딱 뭘 써야 되는지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물어본 거 이상을 쓰는 거 좀 여러분들 좀 지양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제 좀 더 자신감 붙게 되고 아는 게 많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부터는 좀 더 많은 내용도 쓰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지향에 대한 이유가 포인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딱 물어보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것만으로도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쓸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일단 지금 10분 쉬었다가 드디어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